안녕하십니까. 역사진영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몇 대의 드론을 날렸고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보복했다는 등의 이야기나 가자지구 라파의 병원에서 몇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다는 등등의 최근 1, 2주 사이에 일어난 시사적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태가 너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뉴스를 쫓아가는 것만 해도 저의 능력으로는 벅찹니다. 두 번째이자 더 본질적인 문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비슷한 패턴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2.8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 수십 년간 벌어졌던 사건 가운데 특별히 상징성이 있는 4가지 장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982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입니다. 그때 그 공격에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백주 대낮에 레바논 호텔을 폭격했고 그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레바논의 기독교 민병대들은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습격해서 엄청난 살상을 벌였습니다. 하여간 그때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과정에서 훗날까지 유명세를 떨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유명해진 인물은 그 공격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아리엘 샤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의 여러 전투와 폭격들 가운데 특별히 사브라 샤틸라 학살이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브라 샤틸라 학살. 사브라 샤틸라는 레바논 남부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 측이 그곳에 들어가서 2,000명 이상의 난민을 학살했습니다. 3,500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직접 사륙전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민촌 위로 밤새 조명탄을 밝혀줬습니다.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원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아랍인 화가인 디아 알 아자위는 사브라 샤틸라라는 제목의 그림을 통해서 그날의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아랍의 게르니카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있는 게르니카 지역의 민간인들을 폭격한 것을 그린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패러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리엘 샤론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이루트의 학살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결국 세계 여론에 떠밀려 이스라엘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렇지만 그의 정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더 큰 사건으로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잉태됐습니다. 9.1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어느 날 TV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빌딩을 폭격하는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한 나라의 비행기가 다른 나라의 수도로 날아와서 그리낌 없이 폭격하는 그 장면을 너무 인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빈 라덴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미국 본토의 고층 빌딩에 비행기 테러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인해 태어난 또 하나의 유명한 존재는 헤즈볼라입니다. 소위 레바논 무장정파로 불리는 단체입니다. 무장정파라는 것은 정치단체인데 무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당이 군대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하지만 레바논 국민들은 공식적인 정당으로 인정합니다. 국회에 여러 석의 의석도 가지고 있고 2019년부터는 무려 집권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헤즈볼라가 탄생한 것이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측이 PLO를 제압한다는 명분으로 공격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레바논 민간인들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데 반발해서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위대 성격의 민병대로 출발했는데 계속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와중에 레바논의 집권당으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이유는 그 즈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 후 4차 중동전쟁까지의 28 분쟁은 이스라엘 대 전체 아랍권의 대립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특히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단체의 대립으로 바뀝니다. 아랍권은 4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해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잘 지내야만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전체 아랍권을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집트 독자적으로 회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서 아랍권이 각자 도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랍권이 떠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단체였습니다. 피에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4년에 있었던 아랍연맹의 회의에서였지만 1969년에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의장을 맡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세상에 알린 방법이 테러였습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을 테러한 금은 9월달 사건과 1976년에 이스라엘발 파리행 비행기를 납치해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끌고 갔던 비행기 하이제킹 사건의 배후가 피에로였습니다. 근데 그 피에로는 처음에는 요르단에 본부를 뒀었는데 요르단 정부와의 마찰로 인해서 1970년 초에 레바논으로 본부를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피에로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면서 1982년에 레바논 공습을 단행한 것입니다. 28 분쟁과 관련해서 상징성이 있는 두 번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12월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의 차량에 팔레스타인 사람 몇 명이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피해자들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여학생 한 명이 인근에 살던 이스라엘 정착민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착민은 심심풀이로 장난으로 총을 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위가 더 커졌습니다. 시위의 선봉에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탱크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는 학교도 별로 없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그 난민촌에서 태어난 난민 2세, 3세가 유난히 많습니다. 현재도 팔레스타인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의 젊은 사람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시작된 1987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규모 봉기를 1차 인티파다라고 합니다. 만 5년 이상 계속된 1차 인티파다 기간에 1,5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졌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제5차 중동전쟁으로까지 확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최근에 벌어진 28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원래는 범아랍권을 포괄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정치 조직이었던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였습니다. 그런데 1차 인티파다를 지켜보면서 이슬람 형제단에서 독립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내부 문제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겠다는 각성 때문이었습니다.
또 인티파다 같은 운동이나 시위도 조직적인 지도부가 있어야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하마스가 불과 몇 년 후에 팔레스타인의 집권당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우연히 생겨났던 단체 가운데 하나가 집권당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많이 닮았습니다. 2.8 분쟁과 관련해서 상징성이 있는 세 번째 장면은 2000년 9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 수많은 무장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의 이슬람 구역에 있는 알-아크사 모스크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유명 정치인은 바로 아리엘 샤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982년에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때 국방장관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브라 샤틸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던 베이루트의 학살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는 야당이었던 리쿠드당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리쿠드당은 지금은 집권당입니다.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당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아크사 모스크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모든 무슬림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맏아들인 이스마엘을 알라께 바치려 했던 곳도 그곳이고, 메디나에 있던 선지자 무함마드가 천마를 타고 하룻밤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곧장 하늘로 올라가 알라를 친견했던, 친히 만났던 장소도 그곳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의 정치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방문했으니까 무슬림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샤론은 그 당시 자신이 왜 그곳을 찾아갔는지, 말하자면 방문 목적이나 동기 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못 갈 곳이 어디냐, 뭐 그런 태도로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방문 자체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도발이고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성지를 모독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샤론의 알-아크사 방문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와중에 샤론의 경호원들과 무슬림 군중들 사이에는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양측에 부상자가 생겨났습니다. 시위는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됐고 마침내 이스라엘 경찰은 실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2차 인티파다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시위 발생 이틀 후에 있었던 12세 팔레스타인 소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게 저격당해서 숨지는 장면이 인티파다를 취재하던 프랑스 TV에 의해서 전국에 생중계된 것입니다. 당연히 시위로 달아올랐습니다. 제2차 인티파다는 그때부터 무려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3,800명 이상이 죽었고 이스라엘 측도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1,000명 남짓 사망했습니다. 2.8 분쟁의 역사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양측 사망자의 평균 비율은 1대 20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1명이 죽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명이 죽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사망자 비율이 지난 3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400명 정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2차 인티파다 때의 그 사망자 비율이 3대 1이라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 집중됐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살 테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는 자살 테러 지원자가 넘쳐났습니다. 5년 동안 200회 가까운 자살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시험이 예정돼 있던 20대 예비 신부, 또 60대 할머니의 자살 테러는 특별히 언론의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은 자살폭탄 지원자를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복수하겠다면서 자살폭탄 테러에 지원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분리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는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이 2차 인티파다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같이 분리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그 제2차 인티파다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리엘 샤론의 행보입니다. 그가 이끌던 쿠르드당은 인티파다의 와중에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했고 당수이던 그는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과격한 민간인 살해 때문에 국방장관에서 물러났던 사람이 다분히 의도된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켜서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샤론은 그 후에 뇌졸중이 와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2006년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리쿠드 당의 당수는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는 샤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강성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총리직을 차지한 횟수도 가장 많았고 총리직 재임 기간도 가장 깁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되기 직전에는 묘하게 팔레스타인과 긴장관계가 조성됩니다. 또 부패 등으로 정치적 위기가 닥치면 어김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도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노암 촘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강경파와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사이에는 적대적 공생관계 이론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아리엘 샤론과 베냐민 네타냐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극우 강성을 표방할수록 더 출세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반을 분쟁과 관련해서 상징성이 있는 네 번째 장면은 2006년 1월 25일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총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역사상 지금까지 총선거가 치러진 것은 두 번뿐입니다. 1996년에 치러진 1차 총선에서는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끌던 파타라는 정당이 압도적인 일당이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당이 파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PLO와 파타가 거의 동의어였습니다. 근데 2006년 치러진 두 번째 총선에서는 하마스가 일당이 됐습니다. 전체 132석의 입법회 의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긴 74석을 하마스가 차지했습니다. 굳이 다른 당과 힘을 합쳐야 하는 연정이 필요 없는 단독 과반이었습니다. 압승이었습니다. 원래 일당이었고 그때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던 파타는 45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파타 대신 하마스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장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파타를 소위 이스라엘의 이중대 또는 이스라엘 총독부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잘 알고 자신들의 편에 서왔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총선의 전 과정은 평화롭게 끝났는데 총선이 끝난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지원한다면서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 비용까지 부담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마스는 정당이 아닌 테러 조직이고 따라서 하마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통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사코 자신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완강한 태도에 하마스는 할 수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했습니다.
일당이 차지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총리와 강요 등을 파타에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파타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마스의 제안을. 그래서 파타와 하마스 기타 정당들이 함께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마스는 연정 참여조차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하한 경우에도 하마스를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계속 버텼고, 그러자 파타도 미국과 이스라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하마스와는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했냐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결국 파타와 하마스는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5개월 후인 2007년 6월의 일입니다. 양측 지지자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파타와 하마스 양측 간의 타협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더 넓은 지역, 서안 지구는 파타가 맡고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를 맡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는 더 이상 총선거도 없었고, 하마스와 파타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근데 그 두 정당만 갈라선 게 아니고 서안 지구와 가자의 주민들조차 서로를 방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길목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 측에서 안보를 이유로 왕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처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들도 떨어져서 만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단이 된 셈입니다. 내전 사태로 인해서.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쭉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할 수 없이 두 분에 나눠서 올려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촬영은 냈으니만큼 다음 주 토요일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